안녕하세요.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제가 읽은 책들이 좀 혼자 알고 있긴 좀 아까워서 우리 환우님들하고 나누려고 계속 책에 대한 내용, 장건강, 오늘은 또 장건강에 대한 내용을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그러니까 이 어떤 질병이든 장이 튼튼한 사람은 몸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왜 그런 게 있냐면 장에서 면역세포가 70%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루미 의사가 자기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항암제를, 그분도 이제 암 환자를 집중적으로 운영한 그런 병원을, 암 환자를 케어하는 병원을 운영을 하셨는데 일체 항암제를 쓰지 않았다. 근데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얘기를 해요. 장의 육모에는 소장 전체에 약 3천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장의 육모가. 근데 그 육모에는 또 육모 한 개에 약 5천 개의 영양 흡수 세포가 붙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천만 개의 육모가 있고 그 한 개에 또 5천 개 정도의 영양 흡수 세포가 있기 때문에 소장 전체에는 1,500억 개의 영양 흡수 세포가 있습니다. 이 영양 흡수 세포의 활동이 순조롭지 않으면 당연히 흡수가 안 되니까 영양이 부족이 되겠죠. 대사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면 만취성 대사 질환에 걸립니다. 근데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이 스루미 이 의사는 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쓰지 않는 병원을 운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암제의 부작용 중에 이 입 안에서부터 항문까지의 점막이 다 녹아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항암을 하실 때 정말 고통, 이루 말도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설사 계속 하고요. 계속 토하고. 그건 정말 해보신 분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을 운영한 주 치료법은 효소를 사용한 식사법, 그 다음에 반단식. 반단식이 뭐냐면 저녁 식사를 아주 일찍 해요. 그리고 아침에 늦게 먹어요. 그러면 이게 이 시간대가 내 공복 시간이 굉장히 길게 잡는 그런 반단식을 했고, 효소 같은 걸 보조식품으로 먹였다는 거예요. 저도 효소를 계속 먹고 있는데 그 보조식품으로 효소를 먹으면 내 몸에 있는 효소를 좀 아낄 수가 있고, 또 효소가 고갈된 사람들이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효소를 먹어줬을 때는 효소는 이 내가 먹은 음식을 잘게 쪼개서 세포가 잘 받아 먹게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소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는 정말 몇백만 원짜리 효소도 먹어봤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포장이 좋고 그렇다고 해서 효과까지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좀 저렴한 효소를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암 환자를 치료할 때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몸 속에 들어간 항암제가 장의 육모를 파괴시켜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항암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 육모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더라. 그걸 이렇게 발견을 하고, 이게 임상에서 봤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뿌리가 병이 들면 나무가 영양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의 건강은 뿌리에 있습니다. 위에 웬만큼 가지를 쳐도 나무는 뿌리만 튼튼하면 다시 또 가지가 올라오는데, 아무리 잘생긴 나무도 수영이 좋아도 뿌리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면 금방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그 영양 흡수 세포도 말하자면 나무의 뿌리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흡수해서 온몸으로 가듯이, 뿌리에서 영양을 흡수해서 온 가지로 가듯이,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인데, 영양 흡수 세포 자체가 파괴돼 버리면 면역력도 자연 치유력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치유 가능한 병도 치유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 책에 나와 있고요. 항암제는 또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여러 위험 요인이 있지만 이 다카오미 의사라는 분은 영양 흡수 세포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항암제를 일체 쓰지 않고 암 환자를 케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장의 육모세포,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육모세포가 파괴되면 장누수 증후군이 생깁니다. 장누수 증후군을 다른 말로 크론씨병, 크론병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크론병에 걸리면 정말 고질적이에요. 정말. 네,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식이요법을 아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고쳐지지가 않는 고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화불량 증세가 계속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레르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레르기. 근데 몸 속에 들어간 영양소는 소장의 장육모에서 흡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장육모가 염증을 일으켜버리면 절대 흡수할 수가 없고, 또 그 흡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장육모가 이렇게 염증으로 구멍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포의 단위가 있는데, 이 세포의 단위가 큰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이런 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장으로. 육모를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혈액이 오탁하는 거죠. 우리가 암의 원인도 혈액의 오탁이다. 혈액의 오탁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많은 책에서 봤습니다. 정말 많은 책에서 나옵니다. 혈액의 오탁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다. 혈액이 오탁되면 암, 당뇨, 이런 고혈압도 마찬가지죠. 혈전이 많이 생기니까 끈적끈적해져서 압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만성질환, 알레르기, 또 자가 면역질환, 이런 전부 만성질환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분자가 큰데 들어가지, 이게 장육모가 받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얘가 염증이 나서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그럼 구멍이 나버리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킨 그 장소는 우리가 테니스 라켓에 이게 촘촘하게 라켓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참 쓰다 보면 이게 직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옆에서 다시 조여주든지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이게 직 늘어나서 구멍이 이렇게 위로 옆으로 밀리면서, 배드민턴 라켓도 그렇고 이 가운데 구멍이 커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건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제 느슨해져서 구멍이 커져버리면 이걸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분자 단위까지 분해된 영양소만 흡수되다가 혈액 속에 존재하면 안 되는 이물질들, 다시 말하면 똥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장으로. 그 얼마나 혈액이 더러워지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면역계는 이걸 이물질로 판단을 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 이물질로 판단을 하고 항체로 감쌉니다. 몸을 지키려는 이런 행위가 이제 본능적으로 그 혈액 속에 들어가면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바로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알레르기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질환 중에는 천식이 있습니다. 천식 있고요. 비염, 또 꽃가루가 흩날릴 때마다 막 재채기 하고 뭐 코 줄줄 흘리고 하는 분들 있죠. 그 다음 아토피, 피부염. 이런 전부 알레르기성 질환이 이런 장누수 증후군으로 생긴다. 장에 이 혈액이 오탁됐을 때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뭐 천식이 있다든가 비염, 꽃가루병 이런 걸 병이 생기면 전부 이비인후과로 갈 생각만 하죠. 근데 사실은 장누수 증후군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장누수증으로 크론시병까지 안 갔다 하더라도 장이 튼튼해지면 이런 각종 알레르기 질환이 없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나 내가 그런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 그러면 장부터 돌봐라. 장부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뭐 교원병이라는 등 크론시병, 이게 수많은 신경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교양성 대장염입니다. 대장 속에 대장의 면이,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푹푹 파지는 거예요. 궤양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서 궤양이 일어나면 혈관으로 바로 통하는데, 그게 파지면 혈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게 그냥 똥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장 속에는 변이 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은 잘 낫지도 않는 난치병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7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 비만 학회에서도 당뇨병, 심장질환, 우리 심장질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심장질환이면 심장 전문의만 보거든요. 우리 현대 서양의학에서. 그 다음에 간질환, 또 뇌졸중, 비만, 이런 것까지도 장누수 증후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혈액이 오염되고, 이게 오염되면 이게 이 덩어리가 크죠. 맑아야 되는 혈액이 덩어리가 커집니다. 그러면 미세순환, 모세혈관의 순환이 안 되죠. 악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으로 고혈압, 당뇨 다 오죠. 저것도 마찬가지. 치매도 결국은 혈관에 이 뇌 속에는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세혈관이 이제 슬슬 막히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들어가야 될 게 들어갔으니까 덩어리 들어가서 이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혈액순환이 그쪽까지 안 가니까, 막혔으니까 이 산소 공급이 안 되죠. 혈액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달고 들어가서 그 기관까지 공급을 해줘야 이게 뇌세포가 살아있는데 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뇌세포가 죽으면 당연히 치매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이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장에서 혈관으로 들어가는 여기에 궤양이 생긴다든가 이런 건 정말 모든 질병의 근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장 내에서 부패가 이제 원인인 건 음식입니다. 음식. 제일 먼저 소장 내 부패의 원인은 음식입니다. 단백질의 과잉 섭취가 큰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애들 고기 엄청 많이 먹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고기를 잔치 때, 동네에 뭐 결혼식이나 환갑잔치나 있으면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이 고기 나눠 먹고, 평소에는 고기 안 먹었어요. 먹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기 맛도 뭐 그렇게 잘 모르고 뭐 고기라고 하니까 그냥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고기가 너무 흔해지고
고깃집이 동네에 뭐 이렇게 식당들 보면 고깃집만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생기는 게 칼국수집 하다가 또 장사가 안 되니까 또 고깃집으로 바꾸더라고요. 우리 동네 보니까. 그러니까 고깃집이 많이 생기고 장사가 잘 된다는 건 사람들이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단백질의 과잉 섭취가 일어나고 소장 내 부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탕, 우리가 자당, 설탕을 자당이라고 하는데 이 설탕의 과잉 섭취도 장의 소장의 부패의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 누수 증후군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으로 뼈도 약화되고 이 우리 피부에 생기는 검버섯 또 주름살 이런 것도 설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피부가 빨리 노화되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뇌기능이 저하됩니다. 근데 설탕이 그냥 우리가 설탕을 퍼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 뭐 요리 TV에서 뭐 요리하는 전문가들이 막 설탕을 싹싹 붓는 거 이게 뭐 양념할 때 이런 거 보면 야 저렇게 나와서 TV에서까지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설탕에 대한 경각심을 잘 모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 먹는 빵 식빵도요 우리가 느낄 때 단맛이 없어도 설탕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맛이 느껴지는 빵은 설탕 무지 많이 넣습니다. 많이 넣어야 단맛이 느껴져요. 그리고 단맛 설탕 외에도 그 빵 외에도 음료수 제가 유기농 저거를 하는 밀감으로 만드는 주스 이걸 유기농이다. 저희 나짜닷컴에 팔아봐라. 그런 제안을 받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이게 유기농 감귤을 가지고 만들긴 했죠.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간 설탕은 변질되지 않게 하려고 설탕을 아마 많이 넣지 않았나. 우리가 설탕의 당도도 이 음식을 변질시키지 않는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당도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이런 주스니 이런 거 몸에 좋다고 막 먹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설탕물을 먹이는 거예요. 설탕물을. 콜라는 더 마찬가지고 콜라는 아스파탐 같은 완전 발암물질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 식품에 대한 이 생각을 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우리 애들한테 먹일 때도 입맛을 형성시킬 때도 어릴 때 단맛을 먹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자라서도 단맛을 싫어하는 입맛 그렇게 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장 부패의 원인은 흡연과 과음입니다. 담배 많이 피우는 분들 많죠. 우리 남편도 담배 못 끊어요. 한장하겠어요. 제가 끊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끊어요. 끊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속상해 죽겠어요. 늙어서 호흡곤란이 와서 걱정에 많이 고통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과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음도 소장의 부패. 우리 남편은 술은 안 먹는데 담배는 못 끊네요. 장내 부패는 과식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음뿐만 아니라 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장내 부패를 일으키는 건 그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밥 먹는 방법, 밥 먹는 순서. 그러니까 과일 야채를 먼저 먹고 과일과 생야채에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걸 먼저 먹었을 때는 이건 소화효소가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밑으로. 소화효소가 안 나와도 자체 소화효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밥을 진딱 먹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어요. 그러면 이 과일이라는 건 속에 단맛과 신맛 이게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 속에서 이미 발효가 일어납니다. 안에 위 속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과일이 들어가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음식하고 섞일 수밖에 없죠. 그럼 이 단맛과 신맛이 들어가서 적당한 온도, 우리 위 속에, 우리 인체 내에 적당한 온도가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부터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위에서 발효가 일어나면 장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발효와 부패는 시간의 차이입니다. 발효가 일어났는데 1분 1초가 늦게 이걸 열었을 때 부패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발효시키려고 했던 목적인데 잘못했을 때 부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은 음식이 위에서 발효가 되면 내려가면 부패가 되어버립니다. 위에서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에서는 발효가 돼야 이게 흡수가 되는데 위에서 발효가 돼서 내려가니까 그 시간, 2시간 정도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부패가 돼버리죠. 그럼 장 속에서 부패가 됐다는 건 방귀 냄새가 난다. 그러면 장이 부패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변에서도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것도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장에 부패가 일어나는지 냄새만 맡아봐도 알죠. 그걸 우리가 먹는 순서도 좀 지켜야 그게 장을 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과식이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야식. 밤에 먹는 거. 밤에 먹는 건 우리가 자는 동안은 모든 장기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밥을 일찍 먹고 자야 되는 게 속을 다 내려간 다음에 자는 게 우리 속에 있는 그 장기들이 쉬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야식을 먹고 자요. 어떤 분들은 뭐 야식을 먹어야 잠이 온대요. 그거는 야식을 먹어야 잠이 오는 게 아니고 배가 불러서 식곤증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때 몸이 뒤척거리고 이걸 막 이렇게 소화 흡수를 해야 되니까 피곤하고 자고 나도 이게 잠을 잤는지 만지 뭐 피곤하고 또 이상한 꿈도 막 꾸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식은 절대 금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많으면 스트레스는 내 혈액을 산화시키고요. 장에 그 부패균을 더 많이 증식시킵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많아야 되는데 유해균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장을 더 부패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이 소장의 그 건강을 이런 정도만 상식을 갖고 있어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고기를 많이 먹고 장 내에서 산패를 하게 되면 고기를 많이 먹은 날 이제 장에서 썩게 되면 이 단백질이 썩는 거거든요. 그럼 단백질이 썩을 때 질소의 잔류물들이 나옵니다. 질소. 그걸 니트로사민이라고 합니다. 니트로사민. 이 니트로사민은 대장암의 큰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장암 걸리신 분들, 물론 대장암이 고기를 많이 먹은 분들만 걸리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 식습관, 스트레스 이런 것도 유해균이 많아서 대장암이 걸리기도 하는데 고기를 많이 먹는 식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기를 많이 먹는 식습관도 암을 유발하는 데 큰 원인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장내 산패의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장내 산패의 또 다른 원인은 지방의 과잉 섭취가 있습니다. 산화된 기름이나 또 열화된 기름, 그러니까 기름을 이게 산화된 기름이라는 건 우리가 뭐 동네 저기에서 치킨집에서 닭을 사 먹는다. 그럼 이 닭 기름을 사실상은 이게 가장 건강하게 하려면 한 마리 튀기고 나면 그 기름 다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마리 튀기고 그 기름 버리면 어떻게 그걸 맞춰요? 사실상 그분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튀긴 기름에 새기름 붓고 또 튀기고, 튀긴 기름에 좀 새기름 더 붓고 튀기고, 그렇게 해서 계속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름은 산화됩니다. 계속 산화된 기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기름, 열화된 기름, 이런 기름, 또 트랜스 지방산이라는 거 약간의 방고체로 만든 그런 과자 만들 때 많이 쓰죠. 맛있어요. 맛 때문에 쓰는데 그건 우리 건강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질 나쁜 지방입니다. 그런 걸 이렇게 우리 과자를 많이 먹어도 대장암에 걸리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도 이런 우리 장의 산패를 돕는다고 합니다. 지방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산화된 기름도 안 되고 뜨겁게 열화된 기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참 암 진단 받기 전에는 부침개를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되게 먹고 싶어요. 근데 이 부침개를 좋아했기 때문에 정말 자주 해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식용유가 안 좋은지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책을 읽다 보니까 식용유는 절대 먹지 마라, 좋은 기름을 써야 돼. 지금은 이제 조금 꼭 붙여야 되는 게 있으면 그 기름을 써요. 아보카도유가 발연점이 가장 높다고 했거든요. 그 기름을 쓰는데 그런 상식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좋은 장내 세균을 늘려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 장내 세균의 분포를 유익균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런 걸 늘리는 방법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등을 먹습니다. 이제 먹는 프로바이오틱스도 있고, 또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저는 음식으로 섭취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게 주로 발효된 음식입니다. 우리 식생활에서 발효된 음식이, 우리나라 음식에서 장수 음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발효 음식입니다. 발효 음식이, 우리나라는 김치가 종류별로 물김치에서부터 배추김치, 고들빼기 김치, 무슨 김치 엄청 많죠. 김치 종류도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된장고추장, 또 간장, 이게 전부 발효 음식입니다. 이런 게 우리한테 유익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먹는 사람은 암에 잘 안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치, 된장, 또 된장도 가능하면 생된장을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먹어서 되느냐? 그거는 일단 세균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럼 얘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얘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얘들의 먹이를 줘야 됩니다. 그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 먹이가 뭐냐면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자. 식이섬유가 그전에는 그거는 그냥 우리 쓰레기로, 음식 찌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6의 영양소로 적극적인 섭취가 권장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이섬유, 이거 우리 야채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이섬유의 주된 작용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변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변의 양을 늘려줍니다. 근데 워낙 아프리카 사람들은 변을 굉장히 많이 보고, 저 고기 많이 먹는 서양인들은 변을 한큼밖에 안 본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장은 더 이렇게 대장암이 많다고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장의 연동운동을 활성화해, 장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움직이지 않으면 변비가 생깁니다. 장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려갈 일이 없죠. 위에서 꽉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또 꽉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연동운동이거든요. 연동운동이 계속 돼야 되는데 이게 이 연동운동이 안 되는 사람은 변비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이렇게 눌러서 내용물을 빨리 이동을 시켜서 변이
매일매일 딱딱변이 나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발암물질, 그리고 유해균, 유해물질 이런 걸 다 흡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변으로 배설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섬유질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소화관의 활동을 활성화한다. 이거 연동운동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소화기관의 이 위에서부터 이 항문까지 내려가는 모든 소화기관의 그 활동을 계속 잘 되게 활성화해 주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서 식후 혈당치, 이게 혈당 피크, 이게 꽉 올라가게 하지 않고 상승을 방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흡수 속도를 늦춘다는 건 당이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꼭 생야채, 저는 늘 생야채 한 접시씩은 먹거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담즙산을 흡착해서 변으로 배설합니다. 그래서 담즙산을 흡착해 변으로 배설하면 약간 노리끼리한 색이 되죠. 우리 변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콜레스테롤을 필요 이상으로 흡수하지 않도록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도 흡착해서 변으로 빼버리니까 너무 고기 많이 먹는 사람도 야채를 많이 먹으면서 고기를 먹으면 훨씬 덜한 거죠. 고기만 계속 먹는 사람보다 고기하고 야채를 많이 먹고 고기 이상으로 많이 먹어버리면 훨씬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 올라가고 변으로도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정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채소를 같이 먹어라, 이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나트륨의 과잉 섭취를 방지한다. 나트륨도 흡착해서 변으로 내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잉 섭취를 방지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로운 균의 먹이가 돼서 장내 환경을 개선한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갔으면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섬유질 야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로운균에 먹이가 있어야 이로운균이 계속 증식을 하는 거예요. 장내에서. 먹이 없으면 얘들이 죽어버리죠. 그럼 유해균이 또 많이 또 창궐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 췌장액이나 담즙의 분비량을 늘려서 효소의 양을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액은 이 소화효소가 많이 나오는 기관이거든요. 분비량을 늘려준다는 건 그만큼 소화가 잘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늘리려면 야채를 꼭 많이 드세요. 그 다음 불용성 식이섬유인 키틴이나 키토산은 지방의 과잉 섭취도 억제를 한다고 합니다. 앞에 콜레스테롤 과잉 섭취도 억제를 하는데 지방도 마찬가지. 그 다음 단쇄지방산의 먹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단쇄지방산이 뭐냐 하면 탄소수가 6 이하인 지방산인데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위액, 장액, 췌장액, 담즙 등을 만들고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에 작용을 하고요. 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으면 에너지가 팔팔하게 살아야 되는데 먹어도 힘이 없고 변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병이 쉽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의 pH은 낮춰주고 산성으로, 그 다음에 살균력은 올려주더라. 그래서 암의 세포 자멸에 관여를 해서 면역이 강화되더라. 이런 게 단쇄지방산인데 이 단쇄지방산의 먹이가 이 섬유질이라고 하고요. 섬유질이 한두 가지가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단쇄지방산은 2000년 이후에 수의과 대학의 연구에서 밝혀진 거라고 하거든요. 주재료는 과일, 미역, 다시마, 곡물, 콩류, 버섯, 흑초, 식초, 피클, 초무침, 절임, 이게 전부 일종의 유익 효소거든요. 김치, 된장, 고추장 등 발효식품, 이런 게 전부 단쇄지방산의 주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걸로 인해서 장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 장이 튼튼하면 모든 질병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약 알칼리성 체질에 대한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